자카리아는 이런 좌우의 구분 같은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확산되어가는 과정과 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서의 반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난 400년간 인류 역사가 흘러왔다. 이 복잡한 시대 앞을 보이지 않는 국제정체 속에서 그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명확한 시각 하나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뛰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베스트북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출간된 그런 신간 서적들을 상대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감명 깊게 읽고 또 인상적으로 읽고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을 하나씩 골라서 이달의 베스트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달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책,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라는, 미국에서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로 또 이제 방송 출연 같은 것들도 CNN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국제정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쓴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역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야심차고 굉장히 거대해서 사실 잘못 쓰다 보면 이런 책들은 저자의 충분한 어떤 것들이 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이 책은 상당 부분을 그런 야심찬 어떤 기획뿐만 아니라 성취해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저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원래 제목은 Age of Revolutions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난 대략 400여 년간의 어떤 근대 역사를 혁명이라는 키워드, 그 혁명을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 400년간의 역사를 서술을 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토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자는 지금 현재 자체를 굉장히 혁명의 시대로 명명하고 있고요. 이런 복잡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온갖 국제 문제들이 얽혀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일종의 그것을 하나의 일목요연한 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국제 정치를 보는, 한 나라의 또 정치나 어떤 현실들을 보는 흥미로운 기존의 통념과 다른 시각을 먼저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현실이나 정치 지도자나 한 나라의 정치 체제나 이런 권력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좌파냐 우파냐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현재도 그렇다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볼 때 좌파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예를 들어서 분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게 되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체제, 이것을 이제 좌파적인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파적인 정치는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시장에 맡기게 되고 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이런 체제를 가진 그런 것을 이제 우파라고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부나 지도자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을 우리 많이 따지게 되지만 사실은 현대에 와서 특히 지난 십수년간의 상황 속에서 자카리아는 이런 좌우의 구분 같은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나 우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정치 속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축에 따라서 두 가지 대립항이 있다면 하나는 개방성을 띠느냐 아니면 폐쇄성을 띠느냐라는 것으로서 역사, 지난 400년간이 흘러왔다는 것이고 또 오늘날 국제 정치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방적인 어떤 그런 그 개방성을 띠느냐라는 것을 이제 정치 이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전적인 자유주의라는 것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00년간을 어떤 그 정치의 흐름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이런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확산되어가는 과정과 그럴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저항적인, 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서의 반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 서로가 계속 상충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난 400년간 인류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카리아는 도입부에서 미국 공화당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토대하에서 일단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념의 핵심을 레이건 공식이라고 지칭하는 어떤 그런 이념에 토대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 재임한 레이건의 어떤 정치 이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공화당이고 우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제한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떤 국방력을 가진 그런 나라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레이건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힘을 실어서 그것을 옹호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썼다는 것이고요. 국제무역을 옹호했다는 것이고 시장 경제에 힘을 실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도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민주주의적인 이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계로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이제 레이건 공식이라고 한다면 지난 수십 년간 공화당은 여기에 토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최근의 시기로 오게 되어서 똑같은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긴다던가 낙태에 반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레이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인 에너지를 사실상 트럼프는 레이건과 정반대의 경향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굉장히 풍자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연설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사실상 모두 다 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당신의 공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멕시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무슬림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네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스스로를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혁명가라기보다는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려서 1950년대 정도로 회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과거 향수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지난 10수년 동안에.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있었던 보리스 존슨이 주도했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던 브렉시트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사실은 우파적인 포퓰리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우파 포퓰리스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흥미롭게도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런 구분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거기에 토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우파 포퓰리스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못지않게 좌파 포퓰리스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서 남미의 경우에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 혹은 칠레 같은 나라에서 바로 이 좌파 포퓰리스트가 집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파 포퓰리스트 못지않게 이들도 역시 일종의 이제 엘리트 층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경멸 같은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것을 그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을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파라든지 좌파라든지 가릴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볼 때 이 책에서 계속 저자가 실제로 옹호하기도 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일종의 어떤 지난 400년 사이에서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경우에 리버럴 혹은 리버럴리즘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용례가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칭하게 되면 보통은 좌파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자는 자신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말은 계몽주의 시대에 어떤 그 막강한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국왕과 혹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교회의 권위에 거기에 대항해서 또 다른 어떤 가치, 개인의 인권 같은 가치를 옹호했었던 그런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나는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자유주의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종교의 자유 같은 것을 옹호한다든지 혹은 자유로운 시장 정책 같은 것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또 무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합의에 따른 어떤 법치주의 같은 것을 옹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난 40여 년간의 역사에서도 넓게 본다면 레이건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도 이 두 사람 모두 다 당적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유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자유에 좀 더 무게를 실었던 레이건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기회균등이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던 그런 클린턴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유주의는 결과보다는 규범에 관한 것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특정 그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선되어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것에 훨씬 더 신경 쓰는 게 자유주의라는 것이고요. 특정한 생각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만한 권리를, 다시 말하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물결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 십수년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좌든 아니면 우든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퍼퓰리스트라면 이런 어떤 규범에 관한 것, 절차에 관한 것, 합의와 타협에 관한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 어떤 의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좌와 우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자카리아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400여 년간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게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개방성을 옹호하면서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측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거기에 반대해서 고립화하고 폐쇄화하고 과거를 회귀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과 경쟁 관계 속에서 지난 400년이 흘러왔다라고 자카리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굉장히 어원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카리아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혁명을 뜻하게 되는 영어 단어 레볼루션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급진적이면서도 완전한 어떤 변혁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혁명이라는 말, 레볼루션이라는 말로 사용하죠. 근데 그 말 못지않게 천문학에서도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데요.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축을 가운데 두고서 질서 정연하게 계속 돌아가는 그런 항성이나 횡성의 궤도 자체를 일컫는 말로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금 레볼루션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상적으로 본다면 정반대 입장에서 상충하는 두 가지 모순적인 것이 한 단어에 어떤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쪽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반대도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혁명이라는 것은 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 발달한 기술이 경제 체제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고 사회 전체에 굉장히 이제 급격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꾸게 되는 건데 이런 바뀐 구조적인 체제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되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체성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에 굉장히 어떤 들끓는 에너지 같은 것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적인 혁명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밟아서 계속 역사는 혁명을 통해서 굴러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상당 부분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서술하고 있는데요. 최초로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었던 혁명부터 시작해서 가장 유명한 혁명인 프랑스 혁명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산업혁명, 영국에서의 혁명을 다루고 미국 혁명,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이죠.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945년 이후에 현대의 혁명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서 이 책의 전체적인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너무 유명한 혁명, 프랑스 혁명만큼 유명한 혁명이 빠졌죠. 바로 러시아 혁명이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러시아 혁명을 뺀 것은 그 혁명사에서 반드시 다룰 만한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하나의 관으로서 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혁명은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세상에 지난 400년간에 있었던 혁명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어떤 혁명의 역사라기보다는 혁명이라는 틀로서 이 400년의 역사가 굴러온 것을 하나의 명확한 관을 가지고 개방성이냐 아니면 폐쇄성이냐를 놓고 굴러가는 것 자체를 보아내는 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동력원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저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덜란드에서의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저자의 설명과 해설입니다. 사실 책 전체를 통해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수많은 책들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몰랐기도 하고 또 무척이나 이 책 자체가 잘 서술하고 있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관이 눈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저한테 전해주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혁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서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유럽에서 사실은 최부국이었다는 거죠.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대의 강국이었던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사람들의 1인당 연소득이 파리 사람들의 1인당 연소득의 4배였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의 상당한 부를 막강한 부를 네덜란드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런 부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네덜란드는 그 17세기의 어떤 그 유럽 전체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주 이질적인 문화, 아주 이질적인 종교, 아주 이질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17세기 같은 그런 시대를 유럽에서 묘사할 때 절대 왕정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일 텐데 프랑스 같은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전의 중세 시대에 상대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가 있었겠죠. 그런 봉건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17세기까지 오게 되면 절대 왕정이 강화되고 왕의 어떤 권력이 강화가 되면서 또 중앙적으로 굉장히 집권화되면서 이러면서 밀집되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절대 군주제 시대, 절대 왕정의 시대라고 보통 서양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절대 왕정의 시대가 유럽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전혀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네덜란드는 총독이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총독은 선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 당시에도 어떤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총독을 정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도 있었는데 의회에는 굉장히 열릴 때마다 야단스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격렬하게 자기의 의견들을 토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한 압도적인 예를 들면 수도가 어떤 전체적으로 거대한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물론 암스테르담이라는 확고한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은 소도시로 권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출 권력에 불과한,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영원히 줄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이 만약에 중요한 어떤 일들을 시행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소도시 권력들, 더군다나 이 소도시에서 어떤 무슨 상인협회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의회도 중요하고요. 이런 속에서 그들의 모든 각각 제 권력을 각각의 영토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총합으로서 어떤 일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타협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을 정책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어떤 비용 같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과실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사후에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혹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왜 내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내는 결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인다거나 이것이 어떤 비용을 제한다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타 유럽하고 무척 달랐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아니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것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그랬을까? 왜 네덜란드만 유달리 튀어나온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 책에서의 분석입니다. 사실은 네덜란드 이전에도 유럽에서의 어떤 강국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세계화라는 키워드가 이 책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의 시작을 사실상 15세기로 봅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단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동서가 교류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전면적인 세계화는 사실상 15세기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시작한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세 말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당시에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건 예를 들면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곳이죠. 그런 도시 국가들이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이 지중해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면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한참 육로나 해로로 가서 인도나 중국까지 가서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쯤에서 강력한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같은 국가가 사실상 무역의 어떤 과실을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심을 갖고 포르투갈에서 15세기부터 아니 그렇다면 못 돌아가게 하면 밑에 아프리카가 있는 것은 아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돌아서 인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탐험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희망봉을 발견하게 된다던가 바스쿠 다가마 같은 사람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포르투갈에 뒤이어서 옆에 있던 나라인 스페인이 이탈리아에서 온 콜럼부스에게 그 선단을 주어서 마침내 아메리카까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 이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16세기 굉장한 부국이 되는데요. 그런 굉장한 부국이 되었을 때 이것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사실은 이것은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책의 총균수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럽의 지리적인 특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숲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이 권력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지형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투를 벌인다 하더라도 공격이 방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공성전 같은 걸 벌이게 될 때 지키는 쪽에서 훨씬 더 힘을
덜 들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정복 사업으로 이렇게 평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고 곳곳에서 수많은 분쟁들이 계속 빈발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빈발하고도 전쟁이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해 시대를 여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그 과정 속에서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고 선박 제조술이 발달하게 되고 나침반을 만드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손쉽게 그 이후로 이제 아메리카를 정복한다던가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서구가 자신의 어떤 힘을 강력하게 뻗쳐가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차지하거나 착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당시 포르투갈은 이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있을 텐데, 이런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만약에 근대적인 정치경제체제라고 한다면 그것의 발명을 한 나라는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네덜란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왜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이전에 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부를 누렸던 그런 역사의 주역으로 보였던 나라는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 두 나라의 경우는 가톨릭 국가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를 가졌었고, 똑같이 외국으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역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영토를 더 확장을 한다던가 그를 통해서 수탈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국가들이라는 것이죠. 당대에는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항해 시대로 맞이하게 된 어떤 그런 이 세계화의 물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사상적으로 혼란한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믿었던 어떤 가톨릭 체제하에서의 확고한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허물게 되는 종교개혁에 개신교라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상들이 이렇게 분기하는 사건들이 생겨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전쟁의 빈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체제 자체의 어떤 팽창하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또 금융이 발달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이 역사의 변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 가지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런 물줄기에 대해서 이전의 국가들, 지금 말씀드렸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은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기도 하고 가톨릭 국가들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쩔쩔매면서 그것을 반동적으로 억누르는 데 집중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네덜란드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이것을 왜 세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또다시 흥미롭게도 지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초기 정착민들은, 그러니까 네덜란드까지 이제 올라갔겠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쪽에서 정착을 하게 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는 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땅들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지대이고 굉장히 습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토지이거나 국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과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담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다스리는 것이 생존에서 거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운명을 타고났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초기 정착민들은 물난리가 나게 되면 인공 언덕을 미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난리가 나게 되면 인공 언덕으로 일단 대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물이 빠지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생존을 이어갔다는 것인데요. 이게 너무 고단한 방식이니까 11세기쯤 되게 되면 제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말기쯤 되면 아예 그 제방을 쌓고 개간을 해서 이것을 메워서 국토를 넓혀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경제 체제를 장원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 뭐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농노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권력들이 혹은 또 경제 체제가 이어가는 방식들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는 장원제 자체가 발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장원제를 발달시킬 만한 그런 토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간 작업을 통해서 토지를 만들기도 했는데, 개간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다를 메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지를 만들겠죠. 그런 개간해낸 수많은 사람들로 그 토지에 대한 권력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의 귀족이 토지를 독점하는 일은 없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일정한 권리들을 갖게 되는 그런 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도시화가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던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도시화가 50%를 넘었다는 것인데요. 그로부터 한참 뒤인 100년이 지나서 프랑스에서의 도시화 정도가 8%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에 50%를 넘은 국가와 100년 뒤에 8%밖에 되지 않는 농촌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상적인 측면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유럽을 전란에 휩싸이게 만들고 사상적으로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던 그런 거대한 혁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유럽의 북쪽으로는 이 가톨릭의 탄압을 피하게 된 사람들이 북쪽으로 정착하는 일들이 점점점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는 당시에 각국으로부터 왔던 이 개신교 난민들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 개신교 난민 중에서는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철학이라든지 과학에서의 거인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스피노자는 뭐 철학의 거인일 텐데 스피노자의 아버지는 바로 포르투갈 사람이었는데 포르투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굉장히 유대인을 이제 탄압하는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어떤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정착한 곳이 네덜란드였었고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데카르트처럼 근대 철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가 워낙 억압적인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애의 대부분을 사실상 네덜란드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로운 사상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네덜란드는 이 사상이나 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그 훌륭한 부분들이 꼭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은 당연히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는 16세기 말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16세기 말에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네덜란드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였던 것인데요. 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16세기 들어서 네덜란드가 점점 발전하는 가운데 세금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게 되고 더군다나 사상적으로 양쪽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되죠. 종교적으로. 스페인은 굉장히 강고한 그 가톨릭 권력 그리고 또 이제 가톨릭적인 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네덜란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 대해서 가장 관용적으로 널려 있었고 실제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깔뱅주의자 그러니까 켈비니즘 개신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톨릭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감들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게 되고 스스로를 네덜란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제 정체성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1566년에 굉장히 과격한 어떤 폭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깔뱅주의자들이 이 일군의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를 쳐들어가서 성상들을 파괴하고 성인상 같은 것들이죠. 성인상 같은 것들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기록에 따르면 성찬식에 쓸 수 있는 그 보통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성찬용 빵에다가 소변까지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없게 된 이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이 수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진압하고 또 학살하는 과정 속에서 스페인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죠. 그 본격적으로 그로부터 독립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무려 80년간 지속되게 되는데 이 독립전쟁을 일컬어서 흔히 80년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1648년도에 사실상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 전쟁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끝나는 해도 1648년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겹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30년 전쟁의 일부로 80년 전쟁의 후반부를 보는 그런 역사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네덜란드는 독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당시 네덜란드는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합친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은 조금 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톨릭 교도가 많았고 북쪽은 더 개신교도가 많았는데 이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남쪽은 스페인 쪽의 입장을 편들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북쪽은 끝까지 항거해서 독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민족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집단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나뉘어서 두 개의 국가로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동시기에 이 네덜란드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선은 청어였다고 하는데요. 이 청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배들이 가서 잡아오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대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배에마다 출항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라는 방식으로 과실을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당시의 풍토 속에서는 당시의 상황이나 기술적인 한계 속에서는 배가 출항을 했다가 침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배에다가 내가 투자금을 전부 다 얹었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돈을 날리게 되니까 굉장히 투자가 위험해지게 되죠. 이런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돈을 다 모읍니다. 모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수많은 출항하는 배들로부터 나누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로부터 보험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동인도 회사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이 공개 시장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주식을 팔았던 그 최초의 회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 혹은 당시에 세계의 가장 그 거대한 규모의 어떤 회사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이 동인도 회사는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가면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하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와 같은 어떤 금융업에서의 어떤 굉장히 발달한 부분들, 기술적인 발달들,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 풍차일 텐데 이 풍차라는 것이 원래 풍차를 돌아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도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이제 도정하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덜란드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물을 퍼낼 때 그걸 사용하죠. 동력을. 그래서 일종의 양수기 역할을 했을 때 그 양수기에 관한 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풍차를 초반에는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풍차를 나중에는 나무를 통해서 이제 그걸 다듬어서 목재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선박을 만드는 어떤 제재소의 역할 혹은 선박 제조술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항해술이나 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선박 제조술 같은 것에 발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기록한 최초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범죄를 내쫓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는 도시에 가로등 같은 것이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공공 가로등을 세계 최초로 설치한 나라도 역시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깨끗한 상수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을 이용한 그런 부분까지 있었을 정도로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전체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다르면서도 혁신적인 부분들을 무척이나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자카리아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레볼루션에는 항상 두 가지 속성이 있어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설사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작용 같은 것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인간은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견딜 수가 없는 동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던 네덜란드, 이거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거기에 잘 적응했던 훨씬 더 무역에 더 중요했었던 그런 고해안 소도시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내륙의 어떤 시골의 어떤 마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기운들이 나라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어떤 이 개혁의 어떤 성과들을 이 혼란들 같은 것이 서서히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7세기 말이 되면 타국의 침공이 있게 되죠.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개신교도들을 탄압을 했는데 위근호 학살 이런 거죠. 그런 탄압 속에서 탄압을 받았던 개신교도들이 탈출해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 상당 부분 네덜란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었고, 더군다나 이 그런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이런 자유롭고도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루이 14세가 17세기 말에 네덜란드를 침공하게 되는데 침공당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항거하는 과정 속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제방을 터뜨리게 됩니다. 제방을 터뜨려서 일종의 해자를 만들어서 공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항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제방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던 행위가 국토를 황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결국은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최초의 인류 역사상 고전적 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던 국가가 네덜란드인데 이런 어떤 전쟁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자유주의의 물결이 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 루이 14세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침공을 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 네덜란드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을 그 당시에 장악하고 있었던, 물론 분권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겠지만 자유주의적인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정부를 없앴기 때문에 침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제 오란의 가문인 건데요. 우리가 보통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역사 속에 남아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란의 가문의 이제 빌렘 3세가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22살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자유주의적인 이전의 정부에 비하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물러가게 되면 승전한 상황 입장에서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곡두각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오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두고 권력을 차지하게 두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빌렘 3세는 루이 14세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빌렘 3세는 그 네덜란드의 권력치고는 이 군주제를 옹호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다거나 생각들 같은 것이 물리적이나 많이 열려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렘 3세가 또 영국의 역사 속에서는 윌리엄 3세가 됩니다. 영국의 국왕이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국왕이 되는
되는 어떤 직후에 영국에서 거대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장전, 그러니까 명예혁명이죠. 그 속에서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영국 왕이 된 빌렘 3세가. 그렇게 권리장전이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명예혁명의 결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지금의 영국, 그러니까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고해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될 때 떠올리는 어떤 모델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카리아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태동되었던 이런 고전적인 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그대로 사실상 영국으로 옮아갔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철저하게 실패한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일들을 이 책이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렇게 19세기로 넘어와서 대영 제국의 시대가 있게 되고요. 대략 1890년대부터는 사실상 세계사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빈발하면서 전란의 서구의 국가들이 휩싸이게 되죠. 그러다가 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오늘날 전 세계 어떤 틀을 만든 것은 1945년 체제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1945년 직전에 한 30년간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포함해서 수많은 어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시기지만 1945년도부터 오늘날까지는 적어도 강대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강대국 양국끼리 전쟁으로 충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끼리 충돌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긴 평화기간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라는 것인데요. 1945년부터 21세기 초반까지 거의 한 75년 가까운 정도의 안정적인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냉전이 있게 되는데 냉전 자체가 1991년도에 붕괴하게 되죠.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물결이 세계로 확산되는 시기에 30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91년도에 이 소련 연방의 해체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20여 년, 불과 한 5, 6년 전, 이때까지 한 30여 년을 일컫는 어떤 시기인 것인데요. 자카리아가. 이 시기 동안은 인류 역사로 봐도 굉장히 독특한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로마 시대 정도를 제외하고 서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로마 시대 이후로 최초로 라이벌 국가가 없는 초강대국 한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 질서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미국인 것이죠. 더 이상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 혼자만 강대국으로 남게 됐는데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몇몇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90년대 중국은 지금하고 달리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 낮은 그런 개발도상국에 불과했었던 것이고요. 러시아는 그렇게 연방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급전직하로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였었던 것이죠. 또 다른 어떤 라이벌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일본을 들 수 있겠지만 독일은 통독 직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일본은 기나긴 불황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미국의 라이벌이다, 미국의 경쟁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거의 30여 년간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적인 어떤 이상은 세계적인 이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확산되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개방적인 무역 행태라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어떤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는 그런 거대한 어떤 혁명의 물결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두 가지 속성이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흐름을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움직임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최근에 5년, 10년 사이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 10년간의 사이에서의 일은 일종의 지정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제 저자는 지칭을 하는데, 근대 이후에 지정학적인 혁명은 역사상 3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15세기에 서구의 국가들이 세계 무대에 전면으로 나서게 된 대항해 시대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19세기 말과 20세기를 지배하게 되었던 미국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체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지정학적인 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특징 지우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주변부 국가들의 부상이라는 말로 저자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변부 국가의 부상이라고 했을 때 이 주변부라는 것은 서구 중심적인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서구가 지난 근대 이후에 400여 년, 50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는 주변 국가이고 상대적으로 수탈되거나 착취되는 그런 국가에 불과했던 국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발전하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화되게 되고 이런 그 자신감들을 갖게 되는 일군의 지역별 국가들이 급격히 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나라 중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일 것이고요. 거기다가 한동안 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국제 무대에서 퇴장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가 다시 국제 무대 속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인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 주변국 국가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도 역시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 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중문화라든지 미국의 문화가 세계 표준처럼 작용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으로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한 이 책에서 일정 부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일극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주변 국가들이 극적으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사실은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바깥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이 잘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전 세계인의 확신이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9.11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라크에서의 반군들조차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으니까. 더군다나 이라크를 침공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적인 이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범에 의한 질서라는 것일 텐데 스스로가 미국이 규범을 깨게 되었죠. 침공의 이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자체가 그렇게 내세웠던 어떤 질서가 상당 부분 내적으로 훼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세계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까지 집권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어떤 정당성 같은 것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마약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기류 난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당 부분 훼손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드 파워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드 파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뭐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같은 것이 있을 텐데 GDP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아직도 강고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여전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패착들, 미국의 잘못된 정책들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깥에서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건데 그게 말씀드린 것 같은 주변국 국가들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변 국가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이나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늘 같은 것이 현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굉장히 난폭한 행동들 같은 것을 이 책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과 달리 사실상 동맹국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제를 설정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이고 주변국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로부터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한다고 이 측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질서의 회방꾼으로서 등장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부상할 수 있었던 건 경제력에서의 어떤 급부상 혹은 어떤 기술적인 혁명 이런 것하고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그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구조적으로는 이 나라 자체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알게 된 거지만 러시아의 15세 소년의 이 남아있는 기대 수명이 IT의 15세 소년의 남아있는 기대 수명하고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굉장히 다른 것인데요. 이럴 정도로 러시아가 처하고 있는 위기 같은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교란하고 그것을 훼손하고 또 더구나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 무대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도 같은 나라의 급부상을 굉장히 좋게 당연히 볼 수 있지만 인도 자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그늘의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 힌두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인도에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국민들이 본다면 그들이 느끼는 굉장히 압박감이나 불안감은 크겠죠. 이런 방식으로 인도에서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부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이전처럼 지난 30년간 1990년부터 30년간 그래왔을처럼 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면서 이끌면서 미국적인 이상을 관철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요즘은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혁명의 과정을 더군다나 AI 혁명과 디지털 혁명까지 결합해서 겪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불안 속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짤막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미국 같은 나라가 탈미국화된 세계 속에서 완전히 중심을 잃어서 한 나라가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강대국 연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국가들끼리의 공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나라 같은 나라와 미국이 연합을 해서 만약에 공통적인 어떤 가치와 대의가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대안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책은 그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400년간의 역사와 지금 현재의 세계 각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 같은 것을 제대로 보완하게 만드는 그런 시선을 제공하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 자체는 사실은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서 확고한 어떤 국제 정치의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 그것이 아무리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이 미국인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다라는 어떤 것을 당연히 전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 책에서 미국의 공화당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민주당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던가 혹은 애초에 자유주의에 대한 굉장히 열렬한 어떤 확고한 믿음 같은 것을 저자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국제 문제를 진단하는 단 하나의 해답과 가장 훌륭한 하나의 시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시대 앞을 보이지 않는 국제 정책 속에서 그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나의 일종의 대안적인 시각, 명확한 시각 하나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로서도 무척이나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뛰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나라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세계사에 기여한 엄청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 외에도 네덜란드가 그런 과정에서 끼쳤던 또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어두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영화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네덜란드 감독으로 현대에 활동한 사람은 아무래도 폴 버호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보통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폴 버호벤이라고 불러왔지만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파울 페르호펀이라고 불러야겠죠. 어쨌건 이 파울 페르호펀의 작품들 중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만든 영화들 말고 로보캅이라든지 원처덕 버는 같은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만들게 된 최근의 영화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북, 엘르, 베네데타 이 세 편 추천드리는데요. 세 편 다 굉장히 강렬하면서 무척이나 재미있는 파울 페르호펀의 어떤 그런 영화 세계가 고스란히 노년기에도 발휘되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